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명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특성은 바로 물질 대사였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큰 덩어리의 물질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작은 크기의 물질로 변해가는 것이고, 작은 크기의 물질이 들어오면 큰 덩어리의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이 있었지. 자,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특성의 물질 중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물질이었던 세포라는 것으로부터 연계되어서 유기적 구성 체계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 또는 다른 식물들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영양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생명체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놨던 물질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가져다 쓰느냐, 그것을 물질 대사와 그 다음에 세포의 유기적 구성체계 이렇게 엮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러면 물질 대사 그리고 건강.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음식을 먹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화 또는 흡수라고 하므로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의 가장 중요한 유기적 구성체계 기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그 중에 첫 번째인 소화계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소화계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나머지 음식의 찌꺼기가 배출되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이 소화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기관은 입에서부터 출발해서 식도, 위, 소장, 그리고 대장, 마지막 항문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소화, 흡수, 일명 소화계라고 부른다는 거지. 입에서 일어나는 것은 녹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바로 침, 아밀레이스의 분비에 의해서 이 녹말이 작은 크기로 일명 엿감까지 잘라지는 과정이야. 식도라고 하는 것은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위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로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지. 펩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단백질을 조금 작은 크기인 펩톤이라는 것까지 잘라주게 되는 것.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자액 그리고 장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이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서, 이자액에서는 녹말인 탄수화물의 소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단백질의 소화도 일어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지방의 소화가 여기서 일어난다. 지방의 소화는 이 이자액에 의한 소화 외에는 없다. 이것이 특징일 것이고, 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액에 의해서 더 잘라진 작은 애들을 완전히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를 시키는 것. 그래서 녹말과 같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는 과정, 단백질이 드디어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장액에 의해서 일어난다. 물론 대장도 역시 소화 효소는 없고 기계적으로 그 물질이 지나가도록 해주면서 이 대장에서는 주로 수분 흡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기관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를 이루어서 이렇게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나면 이 소화가 된 것을 우리는 흡수라고 해야 내 몸속으로 완전히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서는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는 공간을 내 몸속을 지나가는 관이긴 하나 몸 안에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몸 바깥에서 작업이 벌어졌으니 이걸 내 몸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자 라고 해서 흡수가 일어나는 거고, 흡수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소장이 되며 소장에 있는 융털에서 그 소화, 흡수를 거의 대부분 담당을 해준다. 융털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에 나 있는 이런 돌기의 형태인데 그 안에 관이 하나 지나가고 있고 그 주변을 모세혈관이 둘러싸면서 통과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지나가는 이 관은 일명 암죽관.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것은 지용성 양분들이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용성 양분이 흡수된 암죽관은 그대로 림프관을 따라 다시 가슴관을 따라 우리의 심장 쪽으로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와서 온몸을 따라 그 영양소를 운반하게 된다. 자, 그 사이에 여기 돌고 있는 얘는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 양분들이 흡수되는 장소. 이 수용성 양분의 흡수는 모세혈관을 따라 어디로 가냐면 간, 문맥. 그래서 간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네. 그래서 간에다가 필요한 것들은 저장을 좀 하고 움직여야 할 것들은 움직여서 빼내는 것이. 그래서 정맥을 따라 역시 심장으로 간 후에 우리 몸을 다 돌게 된다. 그러므로 소화계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된 이 영양소, 양분들은 그대로 세포에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에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 우리는 심장을 통한 혈액의 순환계의 작용으로 인해서 각각의 세포에게 공급되게 된다. 두 번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질 대사, 즉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영양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소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산소를 흡수하기 위한 다시 한 번의 기관계가 필요하겠지? 그것을 호흡계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호흡계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는 기관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호흡, 기도, 그리고 기관지, 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네. 그래서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호흡계에서는 어떤 식의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 그래서 호흡계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자, 호흡계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 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폐 주변에 폐의 세포들이 들어있게 되겠지? 이 폐의 세포들을 폐포라고 부르고 이 폐포를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지나가게 되겠네. 그럼 이런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드디어 호흡이라는 게 시작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각종 세포들이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지? 이 이산화탄소를 혈액을 따라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산화탄소가 이곳에 아주 많이 있게 되겠네. 하지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203%. 그럼 우리 양이 적겠지? 그러니까 많이 있는 이산화탄소가 폐포를 통해서 폐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숨을 바깥으로 내쉬는 일명 호흡기 또는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되냐? 바깥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가지고 들어오면 공기 중에 들어있는 28% 정도의 많은 양의 산소가 우리 몸에는 이미 산소를 쓰고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그래서 다시 산소가 많이 있는 혈액을 만들어내게 되고 주로 적혈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를 받아서 다시 우리 몸의 온몸 세포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기체가 서로 이동을 하고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기체가 주고받아지느냐? 우리는 이것을 기체 교환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겠네. 자, 기체 교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는 이산화탄소는 적은 곳으로 빠져나가고 많이 있는 산소는 적은 곳으로 옮겨지면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것을 각각이 많고 적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기체의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 현상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주고받게 된다. 그럼 폐에서 받은 산소를 그대로 온몸의 모든 세포에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역시 누구를 따라서 이동을 하느냐?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네. 그 얘기는 순환계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지. 또 세포에서 사용된 이산화탄소 역시 그냥 돌아올 수는 없는 거니까 혈액에다가 실어서 순환계를 따라 다시 폐에까지 가져다 줘야 사실은 기체 교환인 호흡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는 호흡계, 그 다음에 소화계, 각각의 기관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물질을 필요한 걸 얻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온몸의 모든 세포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순환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보자.